장기채나 채권 같이 이제 보통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자산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도 5는 다시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위기에는 저는 장기채도 뭐 지금 많이 금리가 올라서 더 오르면 어느 순간 안전자산으로의 해칭 기능을 잠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이제 텀에서는 안전자산의 형태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채나 채권 같이 이제 보통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자산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970년대 가장 그게 강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뭔가 안전자산은 어쨌든 원자재로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장기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한 올해 안에 제가 5.5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못해도 5는 다시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하시고 장기금리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꼭 매분기 발표되는 재무부의 QRA를 꼭 주시를 하셔라. 그래서 장기국채를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만기별로 그러니까 장기물을 많이 발행할지 단기물을 많이 발행할지에 대한 거를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 발표에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와줄 거예요. 뭐 장기물을 뭐 쿠폰물을 많이 발행 안 했다, 뭐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건데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어쨌든 중장기물 쿠폰을 많이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안 좋다. 장기채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그럴 때는 주식 투자도 매우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당장 그게 5월 1일에 4월 29일이 이제 처음 발표고 5월 1일에 이제 상세 만기별이 나오는데 4월 29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매우 중요하다. 예, 많이 보셔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분간 분기마다 QRA가 있고 이게 과거에도 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QRA나 이런 발행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T라는 건 연준이 보유하던 장기 국채를 시장에 아웃라이트로 내다 팔진 않죠. 너무 충격이 줄까 봐 내다 팔진 않지만 어쨌든 롤오버를 안 하고 그냥 만기가 되게 하고 그래서 보유량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그런 QT 구간에서는 그런 걸 줄이는 구간에선 재무부가 장기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쿠폰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미국이 쓸 돈은 주정부가 쓸 돈을 장기로 분명히 원래는 정상 같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 하고 지난 4분기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떴거든요. 아예 안 하고 또 단기물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또 엄청나게 더 높이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RRP라고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유동성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RRP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분기에도 기본적으로 장기물을 지난번 마지막 때처럼 중장기물을 쿠폰물을 많이 발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작년 3분기처럼 23년 8, 9, 10월에는 그게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에 막 빠졌거든요. 장기금리가 5% 넘어가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번 2분기처럼 바로는 효과가 안 나타나다가 실제로 2분기 들어서 4월 들어서 국채 입찰을 할 때마다 이런 충격 테일이 엄청 나면서 충격 장기금리 상승하면서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사실 출연했을 때는 이거 하면 바로 그거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차를 두고 움직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네.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기물 국채를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 국채 시장에서 측정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이븐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장기물의 텀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뭐냐? 단기로 돈을 빌려준 거 대신 캐시 대비 얼마나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김 작가님한테 열흘 동안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과 10년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 그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야 금리로 뭔가 제공이 돼야 장기로 돈을 빌려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 텀 프리미엄이 그거를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캐시 대비 얼마나 많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금 10년 장기 국채가 제공해주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0년물의 턴 프리미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사실 턴 프리미엄이 요때부터 양적 완화하고 여기가 제로거든요. 지금 이 선이 제가 표시하고 있는 선이. 근데 2014년부터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후에 연준이 인위적으로 계속 사들이니까 그 이후에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올해 돈을 빌려주는데 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제가 김 작가님한테 하루 빌려주는 것보다 10년을 돈을 빌려드리는데 연에 제가 수취하는 이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왜곡된 상황을 연준이 지금 계속 만들어 내온 건데 다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자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플레이션까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한 프리마켓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조작할 수 있는 장기금리를 조작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왜냐면 많은 특히 제도권 분들도 그 대다수의 경험이 과거 10년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턴 프리미엄이 낮은 시대에 뭔가 장기 국채가 늘 계속 가격이 올라갔던 시대에 굉장히 익숙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화폐 착각 비슷한 거를 저는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프리마켓이다. 그러면 이 턴 프리미엄이 보시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막 그렇게 뭐 70년대처럼 심했던 때도 아닙니다. 그때 턴 프리미엄이 이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이도 올라갔어요. 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턴 프리미엄이 여전히 영부근에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하이어 폴 롱고가 되고 있음에도 거기다 장기 국채의 공급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게 조금 오르고 있죠. 턴 프리미엄이. 이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금리 왜 이렇게 또 오르냐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펀더멘털 측면이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금리를 구성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직 턴 프리미엄이 진짜 상승하는 건 발현도 안 됐다. 여기서 QRA에서 옐런이 장기 국채를 많이 공급한다거나 이제 지난번과 같이 저는 그렇게 일단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장기물 금리는 더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꼭 QRA는 잘 확인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QT가 이제 시장 유가 이 빨간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고 요 흰색이 국채 시장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레이시거든요. 유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와 모든 거를 결정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당분간 유가를 많이 주시하셔야 된다. 장기금리도 장기금리지만 근데 유가가 고점 찍고 하락한 게 이 뭐 전쟁 때 확 튀었다가 고점 찍고 하락한 게 사실 많이들 모르시는데 연준이 실제 QT를 시작할 때 하락을 했습니다. QT를 처음 어나운스 했을 때 요쯤에서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QT를 진짜 요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연준의 QT가 시작이 됐기 때문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 락다운이 너무 예상보다 길어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유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따라서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음 FOMC가 바로 그리고 QRA가 있고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5월 2일이에요. 지금은 그때 QT를 이제 테이퍼를 어나운스 언제부터 6월부터 하겠다 뭐 이렇게 어나운스를 할 확률을 굉장히 다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테이퍼를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장기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신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안 할 것 같고. 글쎄요. 근데 물가가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가 뭐 6번, 7번까지 단기자금 시장에 SOF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프라이싱이 됐다가 이제 지금 뭐 한 번까지 줄고 뭐 2번, 한 번 이렇게 주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있을 때 올해 안에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장기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고 시장의 충격이 있어야 그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급하게 올라서 1,4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1,480원대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그거는 물론 5월 1일에 그 QRA를 보고 나서 알겠지만 그게 전개가 된다면 주식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고 막 이런 충격들이 더 이어질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오르나요? 그 순간에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결국에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하를 할 수 있다. 뭔가 부양적인 물가가 심지어 하이어 폴 롱거인 상태에서 부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달러는 정말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통화 대비로도. 그러면 이제 AI나 반도체 랠리는 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저는
이제 시장의 큰 움직임은 다 매크로가 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또 장기물 공급을 아예 줄여버리고 유사 양적 완화와 같은 거를 재무부가 이제 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장기 금리를 낮춘다면 충분히 AI나 이런 게 다시 한번 마지막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QRA에 따라서 단기적인 거는 결정이 돼 있는데 장기적인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하이어 폴 롱고한 압력을 허용을 하는 거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해진다라는 거는 절대 AI처럼 계속 캐펙스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 투자 지출이 들어가야 되는 섹터에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받았는데 앞으로도 좀 안 좋게 보시겠네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이어 폴 롱고로 되게 된다면요. 저는 그렇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 주식은 좋다고 해주셨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그 밖에 좀 매력적 보이는 주식은 좀 있으신가요? 보험주는 제가 예전에도 투자를 했고 보험주는 보통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중에 너무 과거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한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좀 좋지가 않지만 왜냐면 워낙 그때 과거에 많이 돈을 부동산이나 대체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 자산 평가 면에서는 좋지가 않죠.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높을 때 보험사들은 어쨌든 돈을 오랫동안 맡아놓고 그걸로 어떻게든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명목으로라도 금리가 올라오고 금리가 하이어 폴 롱거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험사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럼 좋게 보시는 건 보험사랑 원자재 관련 주식 정도로만? 또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지역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중국이 큰 상승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미국 내 섹터라고 본다면 아직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리나라 방산주도 주가는 좋잖아요. 그때도 저는 좋다고 말씀드려요. 지금은요? 지금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게 보죠. 방산주는 물론 뭐 언제든지 그 증시가 뭐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조정도 따라 있고 하겠지만 저는 아직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저는 조선주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오르는 사이클이나 그런 사이클에서는 조선주가 같이 좋아지고 조선주가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오랜 기간의 적자를 끝내고 이제 그런 사이클인데 약간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는 저로서는 조선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많은 전문가의 듣기로 대선이 있는 애는 이제 증시도 대부분 좋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재선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좋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플러스로.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당선된 뭐 실제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이든이 당선된 확률보다 트럼프가 높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또 아까 전에 코인에 대해서 좀 몇 달 전에도 기사 나왔었죠.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뭔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때문에 증시가 좀 앞으로 좋을 수 있는 게 아닌가와 트럼프가 됐을 시에 코인이 또 약간 격동기를 발휘하는 건가. 코인은 정말 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상승하면 사실은 달러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하는 거를 너무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코인은 기본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런 달러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위협이 될 만큼 시가총액이 커질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코인은 신뢰가 없어지면 저 이 자산이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신뢰가 없어지는 순간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를 제가 권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증시는요? 올해 좋을 거다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뭐 대선이라 좋을 거다. 저는 그런 말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대선이 그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때 안 좋은 경우들이 제가 알기로 2008년이었나 2000년도도 대선 연도였고요. 그러니까 꼭 일치하진 않는다. 전혀 일치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새 오히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시작될 때만 막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역전이 풀리고 나서거든요. 물론 풀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풀리면서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22년 10월부터 바로 주식이 반등을 한 것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되는 순간에
주식이 더 크게 하락을 받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이 역전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아직 이게 뭐 과학적으로 누군가 인증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원래 매크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역전의 기간이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역전의 기간이 지금 540일인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세봤을 때 역전의 기간과 침체의 깊이가 일치하더라. 제가 말하는 침체의 깊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하락 깊이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40일과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었던 게 08년, 73년, 그리고 대공황 1929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 모두 주식시장이 최소 50%는 다 하락했던 대공황은 훨씬 더 많이 하락했죠, 실제. 근데 아무튼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제가 매크로를 정말 근접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고객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뭔가 저희가 올해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그걸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대표님과 한 분기나 반기에 한번 뵙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에 뵙기 전에 2024년 그러면 주식시장 포인트 눈여겨봐야 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지금 개인분들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장기 리세션도 오는데 인플레이션도 계속 유지되는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안에서도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알고 보니 전형적인 결국에 장기금리가 더 올라간 걸 원자재조차도 견디지 못하더라. 그래서 원자재도 같이 꺾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게 그 상황에서도 원유는 보통 2008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모든 리세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이 총 한 9번이었나 이렇게 있었는데 2020년하고 대공황만 빼놓고는 다 원유가 바로 주식이 붕괴하기 직전까지는 원유 가격이 한 40-50% 올랐습니다. 그 말은 그 원유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경제가 그거를 이제 못 버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웰스 이펙트를 제거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면 저도 지금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저는 고객 자산을 보는 입장에서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해서 그거에 따라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QRA 꼭 여기서 장기물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확인하셔라. 그리고 그게 이제 3분기에 어떻게 발행할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큰 그림을 그리셔라, 분기마다. 또 하나는 최소한 QT가 끝나기 전까지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기금리, 이제 그거는 QRA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유가, 원유를 좀 투자를 하시고, 원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원유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빠진다, 제 예상과 다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만 저는 커브가 너무 오래 역전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데 원유 가격이 일단 크게 빠져준다거나 한다면 최소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면. 근데 반대로 원유가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좋은 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형적인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2020년 하고 1929년 빼고는 지난 100년 기준으로 본다면 다 원유 가격이 직전까지 한 40% 50%는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확률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표님이 늘 공포를 조성하는 닥터둠 같은 분은 아니시죠?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전혀 아니고 저는 2020년 3월에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많이 썼는데 그때 정말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정말 없고 저는 너무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뭐 전략이 솔직히 말하면 미국 그런 AI 이런 쪽에 지금 10% 정도 숏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90%가 다 롱입니다. 90%가 원자재 롱이든 주식 롱이든 90%가 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복합해서 그리고 늘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이 제가 장기적으로 예상했던 상황 그 순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도 보시면 AI가 다우보다 훨씬 많이 빠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이라고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좀 굴뚝주 이런 것들을 저도 굴뚝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너무 저평가고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시장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와서도 투자할 곳은 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현금 하나도 없고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90%가 다 롱이고. 뭐 미국의 굴뚝주나 뭐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보험사, 원자재 관련 주식 그런 종목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럼요. 코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코인은 전 장기적으로 늘 조심해.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또 몇 개월 지나서 대표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선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